서울의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는 거대한 마천루 사이에서도 유독 빛나는 그랜드 임페리얼 호텔의 연회장은 오늘 밤 대한민국 정재계의 거물들로 가득 차 있었다.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뿜어내는 눈부신 빛은 바닥의 대리석에 반사되어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화려했지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이곳은 단순한 자선 경매 행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칼날이 오가는 전쟁터였으며 누군가는 이곳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고 누군가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될 운명이었다. 그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육중한 마호가니 문이 열리고 장내의 모든 시선을 단번에 빨아들이는 두 남녀가 등장했다. KJ그룹의 젊은 총수 강도진과 그의 그림자이자 가장 완벽한 방패인 비서실장 서윤아였다. 강도진은 마치 어둠을 두른 제왕처럼 검은색 슈트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걸어 들어왔고 그의 곁에 선 서윤아는 그야말로 얼음장미 같은 고고함을 발산하고 있었다. 칠흑 같은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올려 묶어 드러난 하얀 목선과 몸의 곡선을 우아하게 감싸는 짙은 네이비색 드레스는 그녀의 냉철한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켰다. 5년 전만 해도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구석에 숨어있기 급급했던 유약한 소녀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강도진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까지 살피며 그의 앞길을 막는 모든 장애물을 사전에 제거하는 철의 여인이었다. 유나의 날카로운 눈매가 연회장을 빠르게 훑으며 위험 요소를 파악하는 동안 그녀의 손에 들린 태블릿에는 참석자들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다. 연회장 중앙으로 이동하던 도중 경쟁사인 대형 건설의 최 전무가 의도적으로 도진의 앞을 막아서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리며 도진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그 목소리에는 명백한 조롱이 담겨 있었는데 최근 KJA 그룹이 추진 중인 신도시 개발 사업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언급하려는 의도가 다분했다. 최 전무가 입을 열어 도진의 심기를 건드리려는 찰나 서윤아가 유령처럼 부드럽게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그들 사이를 가로막았다. 그녀는 전혀 당황한 기색 없이 차분하고도 또렷한 목소리로 최 전무의 최근 횡령 의혹과 검찰 조사 일정을 읊조리듯 언급하며 정중하게 비켜줄 것을 요청했다. 최 전무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고 주변에서 그들의 대화를 엿듣던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이 놀라운 광경을 지켜보았다. 감히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던 거물을 상대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팩트만을 사용하여 제압하는 그녀의 모습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 강도진은 굳은 표정의 최 전무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유나가 열어준 길을 따라 유유히 걸음을 옮겼고 유나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그 뒤를 따랐다. 도진은 걷는 도중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유나의 대처가 훌륭했음을 짧게 칭찬했고 유나는 그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는 듯 무표정을 유지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그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절대적인 신뢰와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다. 한편 연회장 구석진 곳에서 SR그룹의 이사 박민석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샴페인 잔을 꽉 쥐고 있었다. 그는 방금 벌어진 소동을 지켜보다가 강도진의 옆에 서 있는 여자가 자신이 아는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 눈을 가늘게 떴다. 5년 전 그가 가난과 미래가 없다는 이유로 비참하게 버렸던 여자 서윤아가 분명했지만 지금 저곳에 서 있는 여자는 그가 기억하는 초라하고 눈물 많던 여자가 아니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은 것은 물론이고 사람을 압도하는 분위기와 눈빛은 그가 알던 유나와는 완전히 딴판이었다. 민석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고 과거의 우월감과 묘한 호기심이 뒤섞인 감정이 그를 자극했다. 박민석은 자신이 버린 여자가 어떻게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인 KJ 그룹 회장의 최측근이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녀가 자신을 보면 다시 흔들릴 것이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에 사로잡혔다. 그는 온매무새를 다듬고 일부러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도진과 유나가 있는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주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던 도진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유나는 홀로 샴페인 테이블 옆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다. 민석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녀의 등 뒤로 다가가 나지막하면서도 끈적한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유나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움찔했지만 그녀는 곧바로 평정을 되찾고 천천히 몸을 돌렸다. 유나의 눈동자에 민석의 얼굴이 비쳤지만 그곳에는 반가움도 분노도 슬픔도 없는 오로지 사무적인 냉기만이 가득했다. 민석은 그녀의 반응에 당황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자극을 받으며 뻔뻔하게 인사를 건넸고 오랜만이라며 아는 체를 했다. 그는 과거의 호칭을 사용하며 그녀의 현재 위치를 깎아내리려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지만 유나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석을 마치 오늘 처음 본 낯선 바이어를 대하듯 정중하지만 거리감 있는 태도로 응대하며 그의 사적인 질문들을 완벽하게 차단했다. 유나에게 있어 박민석이라는 존재는 이미 오래전 빗물에 씻겨 내려간 오물과도 같았기에 그녀는 감정 낭비를 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민석은 유나의 냉대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으려 시도했다. 그는 그녀가 지금 강도진의 후광을 입고 연기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과거에 약했던 모습을 들추어내려 했다. 바로 그 순간 강도진이 어느새 돌아와 유나의 허리를 자연스럽게 감싸 안으며 민석과 유나 사이를 갈라놓았다. 도진의 등장은 주변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고 민석은 압도적인 위압감에 눌려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었다. 도진은 민석을 벌레 보듯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감히 누구에게 손을 대려 하냐고 나직하게 경고했다. 도진의 경고는 단순한 말 이상의 무게를 가지고 있었기에 민석은 식은땀을 흘리며 황급히 사과하고 자리를 피해야 했다. 유나는 도진에게 폐를 끼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도진은 오히려 그녀의 턱을 살짝 들어 올리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에게 과거의 인연 따위에 휘둘리지 말라고 조언하며 오늘 밤 그녀가 얼마나 완벽했는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다. 유나는 도진의 깊은 눈동자 속에서 자신을 향한 무한한 신뢰와 알 수 없는 감정의 파동을 느꼈고 심장이 묘하게 두근거리는 것을 깨달았다. 두 사람은 다시 팔짱을 끼고 연회장 중심으로 걸어 들어갔고 그 뒷모습은 마치 세상을 발 아래 둔 황제와 황후처럼 위풍당당했다. 멀어지는 두 사람을 바라보는 박민석의 눈빛은 모욕감과 질투, 그리고 비틀린 소유욕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버린 여자가 감히 자신을 무시하고 다른 남자의 품에서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다. 얌전하고 순종적이었던 옛 연인이 저토록 도도하고 매력적인 여자로 변했다는 사실은 민석의 사냥 본능을 일깨웠고 그는 반드시 유나를 다시 자신의 손에 넣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서유나의 지난 5년간의 모든 행적을 낱낱이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화려한 연회장의 불빛 아래에서 세 사람의 얽히고 설킨 운명의 수레바퀴가 다시금 위태롭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연회장을 빠져나와 강도진의 전용 리무진 뒷좌석에 앉은 서유나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떨리는 손끝을 애써 감추고 있었다. 차창을 때리는 빗방울 소리가 거세질수록 그녀의 기억은 제멋대로 5년 전에 그 비참했던 날로 되감기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녀가 가장 지우고 싶었던 악몽이었다. 화려한 넌사인이 비에 젖어 흐릿하게 번지는 모습은 마치 눈물로 얼룩졌던 그날의 시야와 너무나도 닮아 있어 유나의 호흡을 가쁘게 만들었다. 좁은 차 안을 가득 채우는 침묵은 무거웠지만 옆자리에 앉은 도진은 아무런 말 없이 태블릿으로 업무를 처리하며 그녀에게 혼자만의 시간을 주고 있었다. 하지만 유나는 알고 있었다. 도진이 서류를 넘기는 손길이 평소보다 느리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곁눈질로 자신의 상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기억에 늪은 유나를 순식간에
5년 전 가을 차가운 빗줄기가 쏟아지던 거리 한복판으로 끌고 갔고 그곳에는 잔인하게 이별을 통보하던 박민석이 서 있었다. 당시 대학을 갓 졸업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던 유나에게 민석은 세상의 전부이자 유일한 안식처였으나 그는 출세와 성공이라는 야망 앞에서 그녀를 헌신짝처럼 내버렸다. 민석은 우산도 없이 비를 맞고 서 있는 유나를 향해 너와 함께 있으면 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며 끔찍할 정도로 냉정한 말을 뱉어냈다. 가난한 집안 형편과 보잘것없는 스펙을 가진 유나는 민석의 성공에 걸림돌이 될 뿐이라는 모욕적인 언사는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리는 그녀를 뿌리치고 고급 세단에 올라타던 민석의 뒷모습은 5년이 지난 지금도 선명한 상처로 남아 욱신거렸다. 그날의 트라우마로 인해 유나는 비 오는 날이면 극심한 우울감과 호흡 곤란을 겪곤 했지만 도진을 만난 이후로는 철저한 자기관리로 이를 억누를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 연회장에서 마주친 민석의 뻔뻔한 눈빛과 비웃음은 억지로 덮어두었던 상처를 다시금 헤집어 놓기에 충분했고 유나는 자신이 다시 그 시절의 초라한 여자로 돌아간 듯한 착각에 빠졌다. 그때 차가운 가죽 시트의 감촉 대신 따뜻하고 커다란 손이 유나의 얼음장미처럼 차가워진 손등을 부드럽게 덮어왔다. 놀란 눈으로 고개를 돌리자 언제 태블릿을 내려놓았는지 알 수 없는 도진이 깊고 고요한 눈동자로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유나를 과거의 악몽에서 건져내 현재의 안전한 현실로 데려오는 닭과도 같았다. 강도진은 유나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바라보며 그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침묵은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있었다. 그는 유나가 원하지 않는다면 과거를 굳이 들추어내지 않는 배려심 깊은 상사였지만 동시에 자신의 사람이 상처받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는 냉철한 지배자이기도 했다. 도진은 잡고 있던 유나의 손에 살짝 힘을 주며 오늘 그녀가 보여준 대처 능력은 완벽했고 K그룹의 비서실장으로서 손색이 없었다고 나직하게 말했다. 그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박민석 따위에게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너는 이미 그보다 훨씬 높은 곳에 서 있다는 사실을 각인시켜주는 확언이었다. 유나는 도진의 단단한 목소리에 의지해 서서히 호흡을 가다듬으며 흐트러졌던 이성을 되찾기 시작했다. 도진의 위로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운전석과 뒷좌석을 차단하는 가림막을 올린 뒤 냉장고에서 생수 한 병을 꺼내 유나에게 건네는 세심함으로 이어졌다. 그는 유나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안정을 취하는 동안 차내 조명을 어둡게 조절하고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을 틀어 긴장을 풀어주려 애썼다. 도진에게 있어서 서유나는 단순한 비서 이상의 의미를 지닌 존재였는데 그녀는 그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혜성처럼 나타나 무너져가던 그를 지탱해준 유일한 파트너였기 때문이었다. 5년 전 우연히 길거리에서 비를 맞고 쓰러져 있던 유나를 구해준 것이 도진이었고 그 인연은 두 사람을 때려야 뗄 수 없는 운명 공동체로 묶어놓았다. 도진은 오늘 밤 민석이 유나를 바라보던 그 탐욕스러운 눈빛을 기억해내고는 속으로 차가운 분노를 삼키며 결코 그녀를 뺏기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리무진이 한남동에 위치한 도진의 개인 저택 겸 비밀 집무실에 도착했을 때 비는 여전히 그치지 않고 있었지만 유나의 마음은 한결 차분해져 있었다. 차에서 내린 두 사람은 우산을 받쳐든 경호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웅장한 저택 안으로 들어섰고 현관의 따뜻한 조명이 그들을 맞이했다. 유나는 습관처럼 도진의 코트를 받아들고 오늘의 남은 일정을 브리핑하려 했지만 도진은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하며 오늘은 이만 퇴근해서 쉬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유나는 고개를 저으며 아직 처리해야 할 해외 지사 보고서가 남아있다고 고집을 피웠는데 이는 일에 몰두함으로써 잡념을 떨쳐버리려는 그녀만의 방어 기제였다. 도진은 그런 유나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는 피식 웃으며 서재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겼고 유나 역시 묵묵히 그 뒤를 따랐다. 서재에 들어선 도진은
위스키 2잔을 따라 하나를 윤에게 건네며 창가 쪽 소파에 앉으라고 권유했고 자신은 맞은편 안락의자에 몸을 깊숙이 파묻었다. 독한 술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윤아의 창백했던 볼에 약간의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긴장으로 굳어있던 어깨 근육도 조금씩 이완되었다. 도진은 잔을 만지작거리며 윤아에게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5년 전에 서윤아는 죽었고 지금 내 앞에 있는 건 KJ의 서이사라고 강조했다. 윤아는 그 말에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지만 눈물을 보이는 대신 잔을 들어 도진과 가볍게 부딪히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녀는 도진이 자신을 단순한 도구가 아닌 하나의 인격체이자 동반자로 존중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안도감과 충성심을 느꼈다. 같은 시각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에서는 박민석이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친 채 초조한 표정으로 거실을 서성이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방금 비서가 급하게 가져온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는데 겉면에는 K 그룹 서윤아 비서실장 신상 정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어 내용물을 확인하기 시작했고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의 표정은 경악과 충격으로 일그러졌다. 그가 버렸던 가난하고 무능력했던 여자가 미국 명문대 MBA 과정을 수석으로 수료하고 월스트리트에서 경력을 쌓은 뒤 강도진에게 스카우트 되었다는 사실은 믿기 힘든 반전이었다. 보고서에는 윤아가 KJ그룹의 굵직한 M&A 건들을 성사시킨 핵심 전략가이자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다는 내용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다. 박민석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리며 소파에 주저앉았는데 이는 자신이 복권을 제 발로 걷어찼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의 비참한 웃음이었다. 그는 윤아가 단순히 강도진의 외모에 반해 비서가 된 것이 아니라 실력으로 그 자리에 올랐으며 현재 업계에서 가장 탐내는 인재 중 한 명이라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민석의 머릿속에서는 5년 전의 기억이 재구성되기 시작했는데 당시 윤아의 명석함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녀를 무시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이 뼈 아프게 다가왔다. 하지만 그 후회는 곧이어 비틀린 소유욕과 망상으로 변질되기 시작했고 그는 윤아가 이렇게 성공한 이유가 자신에게 복수하거나 혹은 다시 잘 보이기 위해서일 것이라고 제멋대로 해석했다. 술기운이 오른 민석은 보고서 속에 있는 윤아의 사진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며 기괴한 미소를 지었는데 사진 속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한 소녀가 아닌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여인이었다. 그는 현재 자신의 회사인 SR그룹이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새로운 돌파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떠올렸다. 만약 서윤아라는 유능한 인재를 다시 자신의 곁으로 데려올 수만 있다면 회사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물론이고 강도진에게 한 방 먹일 수도 있다는 계산이 섰다. 민석은 윤아가 아직 자신에게 미련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과거의 연인 관계를 이용해 그녀를 흔들고 회유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그녀를 강도진에게서 떼어내기로 결심했다. 민석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당장 서윤아의 개인 연락처와 동선을 파악하고 그녀가 자주 가는 장소들을 리스트업하라고 고함을 질렀다. 그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고 윤아를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자신이 다시 소유해야 할 전리품이나 도구로 여기고 있었다. 창밖의 빗소리는 더욱 거세져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기 시작했고 이는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우를 예고하는 듯 했다. 민석은 유리잔을 벽에 던져 산산조각을 내며 광기 어린 눈빛으로 윤아의 이름을 중얼거렸고 그 목소리에는 섬뜩한 집착이 묻어 있었다. 그는 윤아가 자신을 거부할 것이라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은 채 오로지 그녀를 굴복시키고 지배할 상상에 빠져 있었다. 한편 도진의 서재에서 나온 윤아는 자신에게 배정된 손님용 침실에 들어와 화장을 지우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5년 전 눈물로 범벅이 되었던 그 얼굴과는 달랐지만 눈 깊은 곳에는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슬픔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하며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고 정신을 번쩍 차렸다. 도진의 말처럼 그녀는 강해졌고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위치에 올랐으며 이제는 자신을 지킬 힘이 있었다. 유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부터 시작될 박민석의 추잡한 접근을 예상했고 그에 맞서 어떻게 대응할지 시뮬레이션을 돌리며 잠을 청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강도진, 서유나 그리고 박민석 세 사람의 운명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도진은 서재에 홀로 남아 유나가 남기고 간 빈잔을 바라보며 그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손을 잡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되새겼다. 그는 민석이 유나에게 접근하는 순간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으며 그의 정보망은 이미 민석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다. 비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밤새도록 도시를 적셨지만 KJ그룹 본사 건물의 가장 높은 곳 강도진의 집무실 불빛만은 꺼지지 않고 제국을 지키는 등대처럼 빛나고 있었다. 이제 막 시작된 이 위험한 게임에서 승리자가 누가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다음날 아침 KJ 그룹 본사 비서실은 때 아닌 꽃냄새로 진동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향기롭기보다는 머리가 아플 정도로 자극적이고 불쾌한 냄새였다. 출근 시간 전부터 배달되기 시작한 수십 개의 붉은 장미 꽃바구니가 비서실 입구부터 복도까지 점령하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서윤아의 책상이 파묻혀 있었다. 직원들은 수군거리며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꽃바구니에 꽂힌 리본 문구들을 훔쳐보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나의 영원한 사랑 유나에게 우리의 시작을 다시 축하하며와 같은 낯뜨거운 문장들이 적혀 있었다. 정시보다 일찍 출근한 유나는 자신의 사무실 앞에 펼쳐진 이 기가 막힌 광경을 보고 미간을 찌푸리며 차갑게 굳어버렸다. 이것은 로맨틱한 고백이 아니라 그녀의 일상과 업무 환경을 침해하고 조롱하려는 박민석의 저열한 폭력이자 과시욕의 산물임이 분명했다. 유나는 동요하는 직원들을 향해 평소와 다름없는 침착한 목소리로 업무에 방해되니 즉시 모든 꽃을 폐기 처분하라고 지시했다. 그녀의 단호한 명령에 비서들은 서둘러 청소 용역 업체를 불렀고 그 화려했던 장미들은 순식간에 쓰레기 봉투 속으로 처박히는 신세가 되었다. 유나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명품 가방과 보석 상자 역시 뜯어보지도 않고 반송함에 던져 넣으며 불쾌한 손을 털어냈다. 하지만 박민석의 광기 어린 집착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업무용 메일과 사내 메신저를 통해 끊임없이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는 유나가 자신을 차단할 것을 예상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집요하게 연락을 시도했는데 그 내용은 처음에는 애원하다가 점차 협박으로 변질되어 갔다. 점심시간이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는데 민석이 예고도 없이 KJ그룹 로비에 나타나 안내데스크 직원에게 행패를 부리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SR그룹의 이사이며 서윤아 실장과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며 보안 게이트를 통과하려 했지만 철통 같은 보안 시스템에 막혀 실랑이를 벌였다. 보고를 받은 유나는 더 이상 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직접 로비로 내려가 그를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유나가 차가운 표정으로 걸어 나오자 소란을 피우던 민석은 언제 그랬냐는 듯 얼굴색을 바꾸며 환하게 웃었다. 그는 주변에 있는 보안 요원들과 직원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유나에게 다가가 마치 사랑 싸움을 하는 연인처럼 연기하려 들었다. 유나는 다가오는 민석을 향해 손을 들어 제지하며 이곳은 업무 공간이니 사적인 용건이 있다면 정식으로 약속을 잡고 오라고 사무적으로 쏘아붙였다. 하지만 민석은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불쑥 그녀의 팔목을 낚아채며 사람들 보는 눈이 많으니 조용한 곳으로 가서 이야기하자고 강압적으로 끌어당겼다. 유나가 거칠게 그의 손을 뿌리치자 민석의 표정이 일순간 험악하게 일그러졌는데 그것은 자신의 호의가 거절당했을 때 나오는 전형적인 폭군의 얼굴이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춰 유나의 귓가에 대고 네가 과거에 어떤 꼴로 살았는지, 여기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비릿하게 속삭였다. 그것은 가난했던 그녀의 가정 환경과 학자금 대출로 허덕이던 과거를 약점 잡아 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는 명백한 협박이었다. 순간 유나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포착한 민석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이겼다고 착각하고는 더욱 기고만장해졌다. 그는 유나에게 오늘 저녁 자신의 호텔 스위트룸으로 찾아오지 않으면 내일 아침 신문 한 면에 KA 그룹 비서실장의 충격적인 과거라는 기사가 실릴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민석은 5년 전처럼 유나가 자신의 말 한마디에 벌벌 떨며 순종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고 그녀를 다시 자신의 놀이개로 삼을 생각에 흥분했다. 그는 멍하니 서 있는 유나의 어깨를 툭툭 치며 현명한 선택을 하라고 비아냥거린 뒤 유유히 로비를 빠져나갔다. 홀로 남겨진 유나는 분노와 모멸감으로 인해 주먹을 꽉 쥐었고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했다. 오후 내내 유나는 업무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민석이 남기고 간 협박의 말들이 독버섯처럼 피어올라 그녀의 이성을 갉아먹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쌓아올린 커리어와 강도진의 신뢰가 과거의 치부 때문에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휩싸였다. 서류를 검토하던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실수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그때 인터폰이 울리고 강도진 회장이 그녀를 호출했는데 유나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거울을 보며 흐트러진 모습을 정돈한 뒤 회장실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도진은 창밖을 바라보고 서 있었고 넓은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다. 도진은 유나가 들어오는 소리에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 하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유나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놀랍게도 박민석이 그녀에게 보냈던 협박 메시지 캡처본과 그가 로비에서 행패를 부리는 CCTV 영상 분석 자료가 들어있었다. 유나는 당황하여 도진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는데 그는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음이 분명했다. 도진은 천천히 몸을 돌려 유나를 바라보며 왜 자신에게 보고하지 않고 혼자 끙끙 앓고 있었냐고 질책하듯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서운함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고 유나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어 입술만 깨물었다. 유나는 자신의 과거가 도진과 회사의 명예에 누를 끼칠까봐 두려웠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며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도진은 한숨을 내쉬며 유나에게 다가와 책상을 짚고 그녀와 눈높이를 맞추며 강렬한 눈빛을 보냈다. 그는 서윤아의 과거가 가난했든 불행했든 그것은 지금의 서윤아를 만든 밑거름일 뿐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도진은 박민석 같은 쓰레기가 지저댄다고 해서 무너질 KJ그룹이 아니며 무엇보다 자신이 선택한 사람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고 선언했다. 그의 확신의 참말은 유나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불안의 안개를 순식간에 걷어내 주었고 그녀는 다시금 고개를 들 용기를 얻었다. 도진은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철을 꺼내 유나에게 건네주었는데 표지에는 SR그룹 적대적 M&A 및 비리조사 보고서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유나에게 이것이 박민석과 SR그룹의 목숨줄을 끊어놓을 수 있는 칼자루라며 직접 이 칼을 휘두를 권한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도진은 유나가 단순히 보호받는 존재에 머무르는 것을 원치 않았고 그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과거의 망령을 처단하고 더욱 강해지기를 바랐다. 그는 유나에게 오늘 저녁 박민석이 오라고 한 호텔로 가라고 지시하며 다만 혼자가 아니라 사냥꾼으로서 그를 잡으러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나는 서류철을 받아들고 그 무게감을 느끼며 눈빛이 차갑게 변하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박민석은 호텔 스위트룸에서 최고급 와인을 따놓고 승리감에 도취되어 유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유나가 겁에 질려 울면서 자신의 품에 안길 것이라고 상상하며 샤워가운 차림으로 소파에 기대어 흥얼거렸다.
약속 시간이 되자 초인종이 울렸고 민석은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문을 열었지만 그곳에는 그가 예상했던 가련한 유나 대신 완벽한 정장 차림의 유나가 서 있었다. 그녀의 뒤에는 건장한 경호원 2명이 버티고 서 있었고 유나의 손에는 와인 대신 두툼한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민석이 당황하여 말을 더듬는 사이 유나는 허락도 없이 방 안으로 들어와 소파에 우아하게 앉으며 다리를 꼬았다. 유나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민석을 향해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원하던 대로 왔으니 이야기를 시작하자고 선수를 쳤다. 민석은 경호원들을 내보내라고 소리쳤지만 유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그것은 SR그룹의 분식 회계 증거와 박민석의 불법 도박 및 횡령 내역이 담긴 치명적인 자료들이었다. 유나는 이 자료들이 검찰과 언론에 동시에 넘어가는 순간 SR그룹은 공중분해될 것이며 당신은 감옥에서 평생 썩게 될 것이라고 차분하게 설명했다. 상황이 역전되었음을 깨달은 민석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들고 있던 와인잔을 떨어뜨려 붉은 와인이 카펫을 적셨다. 민석은 비굴하게 무릎을 꿇으며 유나에게 한 번만 봐달라고 애원하려 했지만 유나는 더 이상 그에게 일말의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5년 전 빗속에서 자신을 버렸던 남자가 이제는 자신의 발 아래에서 목숨을 구걸하는 모습을 보며 비로소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었음을 깨달았다. 유나는 민석에게 KJ그룹이 제안하는 인수 합병 조건에 무조건 서명하고 경영권 포기 각서를 쓰라고 요구했다. 이것은 도진과 그녀가 짠 거대한 판의 시작이었고 민석은 그저 그 판 위에서 놀아나는 말에 불과했다. 그녀는 벌벌 떠는 민석의 손에 펜을 쥐어주며 서명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이 자료들이 전송될 것이라고 마지막 통첩을 날렸다. 궁지에 몰린 민석은 이를 갈며 서류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고 그의 눈에는 도끼와 사리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이대로 물러날 생각이 없었으며 어떻게든 유나와 강도준에게 복수하겠다는 또 다른 계획을 머릿속으로 구상하기 시작했다. 유나는 서명된 서류를 챙겨 자리에서 일어나며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경고한 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스위트룸을 나갔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유나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고 호텔 로비에는 그녀를 기다리는 강도진의 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차에 오른 유나는 도진을 보며 희미하게 웃었고 도진은 말없이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그녀의 승리를 축하했다. 하지만 박민석은 창문 너머로 멀어지는 유나의 차를 바라보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그는 잃을 것이 없어진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겠다고 다짐하며 어둠 속에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는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유나를 파멸시키기로 결심했다. 그의 눈빛은 이성을 잃은 짐승처럼 번들거렸고 밤하늘에는 불길한 번개가 다시 내리꽂히고 있었다. 총재의 곁에서 강해진 그녀와 옛사랑에 미친 듯한 추격전은 이제 막 가장 위험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는 서유나라는 이름으로 도배되었고 각종 찌라시와 황색 언론들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쏟아내느라 분주했다. KJ그룹 회장의 숨겨진 여자라거나 화류계 출신이라는 둥 입에 담기도 힘든 악성 루머들이 퍼져나갔는데 이는 전부 박민석이 고용한 댓글 조작 부대와 사이버 레카들이 만들어낸 허위 사실이었다. 박민석은 경영권 포기 각서를 쓴 것에 대한 보복으로 서유나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어 그녀를 비서실장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려는 더러운 수작을 부린 것이었다. 출근길 로비에서 마주친 직원들은 수군거리며 힐끔거렸지만 서유나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굳은 자세로 그들 사이를 가로질러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그녀의 표정은 차가운 대리석처럼 굳어 있었지만 그 속에서는 박민석을 향한 마지막 단죄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강도진은 이미 법무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언론사들을 상대로 한 소송과 정정보도 청구를 지시하며 불같이 화를 내고 있었다. 그는 윤아가 들어오자 전화를 끊고 당장이라도 박민석을 찾아가 멱살을 잡을 듯한 기세로 일어섰지만 윤아는 침착하게 그 앞을 막아서며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지금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박민석이 파놓은 진흙탕 싸움에 휘말릴 뿐이라며 그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고 설득했다. 윤아는 도진에게 이번 루머를 역이용하여 SR그룹을 완전히 무너뜨릴 완벽한 함정을 준비했다고 보고하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박민석의 탐욕과 오만함을 미끼로 사용하여 SR그룹의 유동성 자금을 한 번에 빨아들일 수 있는 가상의 대형 프로젝트였다. 윤아가 설계한 덫은 KJA 그룹이 추진 중이라고 알려진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인 프로젝트 딥블루였는데 사실 이 사업은 수익성이 불투명하여 내부적으로 폐기된 건이었다. 하지만 윤아는 이 프로젝트가 마치 KJ그룹 내부의 반대파와 이번 스캔들 때문에 급매물로 나온 알짜배기 사업인 것처럼 정보를 조작하여 시장에 흘렸다. 그녀는 박민석이 자신을 경제적으로 압박하여 굴복시키려는 욕망과 KA그룹의 핵심 사업을 가로채 강도진을 이기고 싶어하는 경쟁심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간파했다. 윤아는 일부러 초췌한 목소리를 연출하여 박민석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사회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며 만남을 제안했다. 박민석은 윤아의 전화를 받고 쾌재를 불렀는데 그는 자신의 언론 플레이가 먹혀들어 윤아가 드디어 백기를 들고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한다고 착각했다. 그는 거만한 목소리로 바쁜 일정을 핑계대며 짐짓 튕기는 척하다가 오늘 밤 청담동의 최고급 회원제 일식집에서 보자고 약속을 잡았다. 전화를 끊은 박민석은 자신의 비서진에게 그 프로젝트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지만 이미 윤아가 심어놓은 정보원들에 의해 조작된 보고서만이 그의 책상 위에 올라갔다. 보고서에는 해당 프로젝트가 성공할 경우 수조 원대의 수익이 예상된다는 장밋빛 전망만이 가득했고 민석은 이것이 하늘이 준 기회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약속 장소인 일식집의 은밀한 룸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고 박민석은 상석에 앉아 다리를 꼬고 여유롭게 사케를 마시고 있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윤아가 들어왔는데 그녀는 평소의 당당한 모습과는 달리 다소 위축되고 불안해 보이는 연기를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었다. 윤아는 자리에 앉자마자 가져온 두툼한 사업 계획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이 프로젝트를 SR그룹이 인수해준다면 자신에 대한 악성 루머를 잠재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민석은 떨리는 윤아의 손끝을 바라보며 희열을 느꼈고 그녀가 드디어 자신의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박민석은 서류를 대충 훑어보는 척하며 윤아에게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을 인수하려면 우리 회사도 무리가 따르는데 내가 얻는 건 무엇이냐고 노골적으로 물었다. 그는 사업적인 이득 외에 윤아라는 존재 자체를 대가로 원하고 있음을 암시하며 끈적한 눈빛으로 그녀를 훑어보았다. 윤아는 모욕감을 억누르며 만약 이 계약이 성사된다면 과거의 일은 모두 잊고 SR그룹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개인적인 만남도 고려해보겠다고 거짓된 약속을 던졌다. 그 한마디는 박민석의 이성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고 그는 당장이라도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기세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때 SR그룹의 재무이사가 황급히 룸으로 들어와 민석에게 귓속말을 하며 해당 프로젝트의 리스크가 너무 크고 실사가 더 필요하다며 계약을 만류했다. 하지만 이미 승리감에 도취된 박민석의 귀에는 그 어떤 충언도 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그는 재무이사가 자신의 앞길을 막고 윤아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구긴다고 생각하여 화를 냈다. 민석은 이사가 나가자마자 자신의 결정권이 절대적임을 과시하기 위해 보란듯이 만년필을 꺼내들었고 계약서의 세부 조항을 꼼꼼히 살피지도 않은 채 서명란에 굵게 이름을 휘갈겨 썼다. 윤아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미리 준비해온 법인 인감을 꺼내 날인함으로써 이 치명적인 거래를 법적으로 되돌릴 수 없게 만들었다. 계약이 체결되자마자 SR그룹의 자금팀은 계약금과 1차 중도금 명목으로 회사의 가용 현금 대부분을 KJA그룹의 페이퍼 컴퍼니 계좌로 이체하기 시작했다. 박민석은 술잔을 들어 올리며 윤아에게 건배를 제의했고, 이제 우리는 한 배를 탄 파트너이자 연인이라며 헛된 망상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윤아는 자신의 잔에 술을 채우지 않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녀의 표정에서 방금 전까지의 불안함과 비굴함은 씻은 듯이 사라져 있었다. 차갑게 식은 그녀의 눈동자를 마주한 순간 박민석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고,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예감이 뇌리를 스쳤다. 윤아는 굳어있는 민석을 내려다보며 방금 SR그룹이 인수한 광고는 채굴권만 있을 뿐 실제 매장량은 제로에 가까운 폐광이라는 사실을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또한 계약서 특약 조항에 따라 개발 실패 시 발생하는 모든 환경 복구 비용과 부채는 전적으로 인수자인 SR그룹이 떠안게 되어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그녀의 말이 이어질수록 박민석의 얼굴은 경악을 넘어 공포로 일그러졌고, 손에 들고 있던 술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계약서를 다시 집어들어 깨알같이 적힌 독소 조항들을 확인했고, 그제야 자신이 거대한 사기극의 희생양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박민석은 분노에 차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윤아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문 밖에서 대기하던 도진의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들어와 그를 제압했다. 윤아는 바닥에 나뒹구는 민석을 보며 이것은 당신이 내 명예를 짓밟은 대가이자 내 인생을 망치려 했던 것에 대한 정당한 이자라고 차갑게 쏘아붙였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약하고 순진했던 서윤아가 아니었으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괴물이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냉혹한 승부사였다. 민석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저주를 퍼부었지만 윤아는 그저 더러운 것을 보듯 시선을 거두고 룸을 빠져나갔다. 일식집을 나온 윤아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리무진에 기대어 서 있던 강도진이었는데, 그는 윤아의 표정을 살피며 다가와 어깨에 재킷을 걸쳐 주었다. 도진은 고생했다는 말 대신 따뜻한 손길로 그녀의 등을 토닥여 주었고, 윤아는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도진은 이제 SR그룹의 부도는 시간 문제이며 박민석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수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상황을 정리해 주었다. 두 사람은 차에 올라타며 이 길고 지루했던 악연의 끝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지만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었다. 한편 텅 빈 룸에 홀로 남겨진 박민석은 찢어진 계약서 조각을 움켜쥐고 짐승 같은 울부짖음을 토해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자산과 회사의 미래가 서윤아의 손바닥 위에서 노란하다 허무하게 증발해버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수치심과 패배감은 곧장 사리로 변모했고, 그는 이제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파괴적인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집어들어 어둠의 세계에 있는 해결색에 전화를 걸었고, 떨리는 목소리로 서윤아를 납치해서라도 눈앞에 데려오라고 명령했다. 그의 눈빛은 이성이 완전히 마비된 광인의 그것이었고, 서울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어둡게 가라앉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윤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비로소 끝났다는 안도감을 느끼려 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오늘 자신이 보여준 모습이 도진에게 어떻게 비쳤을지 걱정되었지만 도진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당신이 어떤 모습이든 내 사람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속삭였다. 그 말은 윤아에게 가장 큰 위로이자 구원이었고 그녀는 비로소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었다. 하지만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그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할 운명이었고 박민석의 마지막 발악이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SR그룹의 몰락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처참하게 진행되었는데
서윤아가 설계한 덫에 걸려든 대가는 가혹하리만큼 파괴적이었다. 다음날 아침 뉴스에서는 SR그룹의 부도 위기와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이 실시간 속보로 타전되었고, 주식시장에서 SR의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하며 휴지 조각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채권단은 본사로 들이닥쳐 빚독촉을 시작했고, 직원들은 회사의 미래가 불투명해지자 동요하며 짐을 싸기 시작하는 등 내부는 아비규환 그 자체였다. 하지만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인 박민석은 어디에서도 모습을 찾을 수 없었는데, 그는 이미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한 상태였기에 그를 향한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게 불타오르고 있었다. 서윤아는 사무실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혼란스러운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것은 자신이 자초한 인과응보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한편 잠적한 박민석은 화려했던 펜트하우스가 아닌 허름한 모텔방에 숨어 저렴한 소주를 들이키며 뉴스를 보고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와 며칠째 깎지 않은 수염, 그리고 충혈된 눈동자는 그가 불과 며칠 전까지 재벌 3세로 떵떵거렸던 사람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망가진 모습이었다. 그는 화면 속에서 승승장구하는 KOI, K그룹과 강도진, 그리고 그 곁을 지키는 서윤아의 모습을 보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질투로 이성을 완전히 상실해 가고 있었다. 민석은 자신이 망한 것이 자신의 무능함 때문이 아니라 서윤아라는 여자가 자신을 배신하고 강도진에게 붙어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기 때문이라고 굳게 믿으며 현실을 부정했다. 술병을 벽에 던져 깨뜨린 그는 바닥에 떨어진 유리 조각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을 끝낼 마지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날 밤 서윤아는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마치고 평소와 다름없이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도진은 그녀가 걱정되어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윤아는 도진이 며칠간 자신 때문에 경무에 시달린 것을 알고 있었기에 오늘은 혼자 운전해서 가겠다고 정중히 거절하며 그를 안심시켰다. 도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윤아의 단호한 태도와 그녀를 그림자처럼 따르는 경호팀을 믿고 그녀를 보내주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에 계속해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윤아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자신의 채 올랐고 텅 빈 도로를 달리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귀를 기울였지만 백미러에 비친 뒷좌석의 어둠이 자꾸만 신경 쓰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익숙한 귀갓길이 오늘따라 낯설고 길게 느껴지는 기분에 엑셀을 밟는 발에 힘을 주어 속도를 높였다. 윤아가 거주하는 고급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는 자정이 넘은 시간이라 주변은 쥐 죽은 듯 고요했고 센서 등만이 간헐적으로 깜빡이고 있었다. 차를 주차하고 내리려던 윤아는 기둥 뒤 그림자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포착하고 본능적으로 차문을 잠그려 했지만 한 발 늦고 말았다. 검은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순식간에 운전석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며 윤아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밖으로 끌어내렸는데, 역한 술 냄새와 함께 들려오는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익숙한 박민석의 것이었다. 윤아는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이성을 잃고 광기에 사로잡힌 남자의 완력을 당해내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그녀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박민석은 바닥에 쓰러진 윤아를 내려다보며 낄낄거렸는데 그의 손에는 날카로운 흉기가 들려있어 상황의 위급함을 알리고 있었다. 그는 윤아에게 네가 감히 나를 이렇게 만들고도 무사할 줄 알았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그 목소리는 주차장에 메아리치며 공포감을 증폭시켰다. 민석은 윤아를 억지로 일으켜 세워 벽으로 밀치며 당장이라도 찌를 듯이 흉기를 들이댔고 그의 눈동자는 초점이 풀린 채 사리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는 윤아를 죽이고 자신도 죽어버리겠다며 횡설수설했고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벼랑 끝에 몰린 짐승의 마지막 바라김이 분명했다. 윤아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도 떨리는 호흡을 가다듬으며 도진이 가르쳐 주었던 호신술과 위기대처법을 필사적으로 떠올리려 애썼다. 윤아는 자극하지 않기 위해
민석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침착한 목소리로 대화를 시도했는데 이는 시간을 벌기 위한 그녀의 필사적인 전략이었다. 그녀는 지금이라도 자수하면 선처를 구할 수 있다며 그를 회유하려 했지만 민석은 오히려 그 말에 더욱 흥분하여 흉기를 휘둘러 유나의 팔에 얕은 상처를 입혔다. 붉은 피가 흘러내리자 유나는 고통에 신음했지만 비명 대신 입술을 꽉 깨물며 물러서지 않았고 이 모습은 민석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민석이 다시 한번 그녀에게 달려들려는 찰나 주차장 입구에서 굉음과 함께 강도진의 차가 미끄러지듯 들어와 민석의 차를 들이받으며 멈춰 섰다. 유나의 위치 추적 신호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전속력으로 달려온 도진이 도착한 것이었다. 차에서 뛰어내린 강도진은 피를 흘리고 있는 유나를 보자마자 이성이 끊어지는 듯한 분노를 느꼈지만 민석이 흉기를 들고 유나를 인질로 잡고 있어 섣불리 다가갈 수 없었다. 민석은 유나의 목에 칼을 겨누고 도진에게 한 발자국만 더 다가오면 여자를 죽여버리겠다고 악을 썼고 도진은 두 주먹을 불끈 쥐며 제자리에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 도진은 민석에게 원하는 것이 돈이라면 얼마든지 줄 테니 유나를 놓아주라고 협상을 시도했지만 민석은 돈 따위는 필요 없다며 오직 두 사람의 파멸만을 원한다고 소리쳤다. 팽팽한 대치 상황 속에서 유나는 도진의 눈빛을 읽었고 그가 자신의 시선을 끌어 민석의 주의를 분산시키려 한다는 것을 눈치챘다. 민석이 도진에게 소리치며 시선이 잠시 흔들린 그 짧은 순간 유나는 5년 전에 나약했던 자신과 작별을 고하며 용기를 냈다. 그녀는 흉기를 든 민석의 손목을 잇는 힘껏 쳐내며 동시에 그의 발등을 하이힐 굽으로 강하게 짓밟았고 고통에 찬 민석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주춤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유나는 도진에게 배웠던 대로 민석의 명치를 팔꿈치로 가격한 뒤 재빠르게 몸을 비켜 그의 품에서 빠져나왔다. 민석이 고통을 참으며 다시 유나를 잡으려 했지만 이번에는 도진이 번개처럼 달려들어 그에게 날라 차기를 날렸고 민석은 힘없이 나가떨어지며 바닥을 굴렀다. 흉기가 바닥으로 미끄러져 나가자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바닥에 쓰러진 민석은 피를 토하며 일어나려 발버둥 쳤지만 도진은 그의 가슴을 밟아 제압하며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도진이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 주먹을 들어 올리자 유나는 다급하게 도진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멈춰 세웠다. 그녀는 자신의 손에 더러운 피를 묻힐 가치조차 없는 인간이라며 흔들리는 도진의 팔을 붙잡고 그를 진정시켰다. 유나는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널브러진 민석에게 다가가 이것이 당신이 선택한 결말이라며 싸늘하게 일갈했고 민석은 패배감과 고통 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흐느끼기 시작했다. 뒤이어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며 경찰차와 구급차가 주차장으로 들이닥쳤고 현장은 붉은 경광등 불빛으로 가득 찼다. 경찰에 의해 수갑이 채워져 끌려가는 박민석의 뒷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는데 그는 끝까지 유나를 노려보며 저주를 퍼부었지만 유나는 더 이상 그에게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경찰 조사를 위해 현장이 정리되는 동안 도진은 구급대원에게 유나의 상처를 치료받게 한 뒤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를 감싸주었다. 떨림이 멈추지 않는 유나를 품에 안은 도진은 늦게 와서 미안하다며 거친 숨을 내쉬었고 유나는 도진의 품에서 비로소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것은 공포의 눈물이 아니라 지독했던 악연의 고리를 스스로 끊어냈다는 안도감과 해방감의 눈물이었다. 도진은 유나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향하지 않고 한적한 강변 도로를 달리며 그녀가 마음을 추스를 수 있도록 배려했다. 차 안의 공기는 무거웠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고 그들은 오늘 밤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다. 유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5년 전 빗속에 버려졌던 자신이 이제는 누군가를 지킬 수 있을 만큼 강해졌다는 사실을 자각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비서나
옛 연인이 아닌 온전한 자신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새벽빛이 밝아오자 도진은 차를 세우고 유나를 바라보며 이제 모든 것이 끝났고 박민석은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못할 것이라고 확언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진의 손을 잡았고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지난밤의 악몽을 씻어내기에 충분했다. 도진은 유나에게 당분간 휴가를 내고 쉬라고 권했지만 유나는 고개를 저으며 내일도 출근해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대답해 그를 웃게 만들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고 그 미소 속에는 다가올 미래에 대한 희망과 서로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담겨 있었다. 태양이 떠오르며 도시를 비추기 시작했고 그들의 긴 밤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서울 구치소의 접견실로 향하는 복도는 창백한 형광등 불빛만이 감돌아 차갑고 삭막하기 그지없었는데 그곳의 공기는 바깥 세상과는 전혀 다른 무게로 짓눌려 있었다. 서윤아는 또각거리는 구두굽 소리를 울리며 교도관의 안내를 받아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녀의 표정은 마치 산책을 나온 사람처럼 평온해 보였다. 그녀는 오늘 이곳에 오기 위해 평소 즐겨 입던 무채색 정장이 아닌 밝은 크림색 코트와 부드러운 스카프를 매치했는데 이는 어둠 속에 갇힌 박민석과 완벽한 대조를 이루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이었다. 강도진은 그녀가 이곳에 오는 것을 만류하지 않았지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정문 앞까지 동행하여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약속했다. 유나는 철문을 지나 접견실 의자에 앉아 투명한 아크릴 벽 너머를 응시하며 심호흡을 한번 크게 내쉬었다. 잠시 후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수갑을 찬 채 교도관에게 이끌려 들어오는 박민석의 모습이 보였는데 그는 불과 며칠 전까지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던 재벌 3세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초라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덥수룩한 수염, 그리고 생기를 잃은 퀭한 눈동자는 그가 구치소 안에서 얼마나 극심한 스트레스와 절망에 시달렸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민석은 아크릴 벽 너머에 앉아있는 유나를 발견하자마자 흠칫 놀라며 멈칫했지만 곧이어 비틀린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듯 거만한 태도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떨리는 손끝은 그의 불안한 심리를 감추지 못했다. 박민석은 인터폰 수화기를 집어들고 유나를 노려보며 네가 나를 비웃으러 온 것이냐고 날선 목소리로 물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예전과 같은 힘이 실려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여기에 갇힌 것이 모두 유나와 강도진의 음모 때문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고 나가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허세를 부렸다. 하지만 유나는 그의 발악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저 불쌍한 짐승을 바라보듯 연민 어린 눈빛으로 그를 응시할 뿐이었다. 그녀는 수화기를 들고 차분한 목소리로 당신을 비웃으러 온 것도 아니고 용서하러 온 것도 아니라고 덤덤하게 말했다. 유나의 그 건조한 반응은 민석의 자존심을 더욱 긁어놓았고 그는 얼굴을 붉히며 욕설을 내뱉으려 했다. 유나는 민석의 말을 가로막으며 당신이 몰락한 것은 나 때문도 강도진 때문도 아닌 오로지 당신의 그 끝없는 탐욕과 오만함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지적했다. 그녀는 5년 전 빗속에서 자신을 버렸던 그 순간부터 당신은 이미 인간으로서의 품격을 잃었고 성공을 위해 영혼을 팔았지만 결국 남은 것은 텅 빈 껍데기뿐이라고 일갈했다. 민석은 유나의 말에 반박하려 했지만 전곡을 찌르는 그녀의 논리에 말문이 막혀 입술만 달싹거렸다. 유나는 과거에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는 이미 죽어서 사라졌으며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건 그저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힌 범죄자일 뿐이라고 차갑게 선을 그었다. 유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민석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오늘 이곳에 온 진짜 이유는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당신이라는 존재를 완전히 지우기 위해서라고 고백했다. 그녀는 이제 당신을 미워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을 것이며 당신은 내게 아무런 감정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무의미한 타인이 되었다고 선언했다.
그것은 사랑보다 더 무서운 무관심의 선고였으며 민석에게 있어서는 사형 선고보다 더 잔인한 형벌이나 다름없었다. 민석은 유나의 눈에서 더 이상 자신을 향한 애증조차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에 무너져 내리며 고개를 떨구고 말았다. 접견 시간이 다 되었다는 교도관의 알림이 울리자 유나는 미련 없이 수화기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녀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자유로워 보였다. 박민석은 유리벽을 두드리며 유나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접견실을 빠져나갔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동안 유나는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던 묵은 체중이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꼈고 비로소 5년이라는 긴 시간의 터널을 빠져나온 기분이었다. 구치소 정문을 나서자 며칠 내내 내리던 비가 그치고 맑게 갠 하늘에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정문 앞에는 강도진의 검은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고 유나가 나오자 도진이 차에서 내려 그녀를 맞이했다. 그는 유나의 표정을 살피며 괜찮냐고 묻는 대신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는데 그 품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처럼 느껴졌다. 유나는 도진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짧은 한숨을 내쉬며 이제 정말 다 끝났다고 작게 속삭였고 도진은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이며 고생했다고 위로했다. 두 사람은 차에 올라타 서울 도심을 벗어나 교외의 한적한 곳으로 드라이브를 떠나기로 했다. 차는 북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도진의 개인 별장으로 향했는데 그곳은 도진이 복잡한 머리를 식히고 싶을 때마다 찾는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공간이었다. 별장에 도착하자 넓은 통유리창 너머로 반짝이는 강물과 붉게 물들어가는 노을이 한눈에 들어왔고 고요한 평화가 두 사람을 감쌌다. 도진은 미리 준비해둔 와인과 간단한 치즈를 테라스 테이블에 세팅했고 유나는 난간에 기대어 불어오는 강바람을 맞으며 눈을 감았다. 지난 며칠간의 긴박했던 사건들이 마치 먼 옛날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고 유나는 지금 이 순간의 평온함이 꿈만 같았다. 도진은 와인잔을 들고 유나의 옆으로 다가와 나란히 서서 강물을 바라보며 5년 전 처음 유나를 만났던 날을 회상했다. 그는 당시 유나가 가진 것이라곤 낡은 구두와 젖은 옷뿐이었지만 눈빛만은 죽지 않고 살아있어 강렬한 인상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도진은 자신이 유나를 스카우트하고 키운 것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그녀 안에 숨겨진 무한한 잠재력과 도끼를 알아보았기 때문이라고 털어놓았다. 그는 유나가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하여 자신의 곁에 서 있는 것이 자랑스럽다며 그녀를 향한 깊은 신뢰와 존경심을 표했다. 유나는 도진의 말에 얼굴을 붉히며 자신이 버틸 수 있었던 건 모두 회장님이 묵묵히 기다려주고 믿어주었기 때문이라고 겸손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도진을 바라보며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질문을 던졌는데 왜 자신을 여자로서가 아닌 파트너로서 대해주었냐는 것이었다. 도진은 유나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당신이 스스로 일어서서 상처를 치유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싶었다고 진솔하게 말했다. 그는 유나가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빛나는 보석이 되기를 바랐고 이제 그 빛이 너무나 눈부셔서 눈을 뗄 수 없다고 고백했다. 도진은 와인잔을 내려놓고 유나의 손을 잡으며 이제는 상사와 부하 직원이 아닌 남자와 여자로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고 싶다고 정식으로 마음을 전했다. 그의 고백은 화려한 미사여구는 없었지만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고 유나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다. 유나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길 필요가 없음을 깨닫고 도진의 손을 맞잡으며 자신 또한 오래전부터 회장님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고 수줍게 대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고 붉은 노을이 그들의 실루엣을 아름답게 감싸 안았다. 밤이 깊어지자 별장 거실의 벽난로에는 장작이 타닥거리며 타오르고 있었고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도진은 KJ그룹의 새로운 해외 사업 확장에 유나가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주기를 제안했고 유나는 기꺼이 그 도전을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들은 단순히 사랑을 속삭이는 연인을 넘어 서로의 등을 맡기고 거친 세상을 함께 헤쳐나갈 진정한 동반자로 거듭나고 있었다. 박민석이라는 과거의 악연은 사라졌지만 그로 인해 두 사람의 결속은 더욱 단단해졌고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유나는 도진의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었고 도진은 잠든 유나의 얼굴을 바라보며 평생 그녀를 지키고 사랑하겠다고 다짐했다. 창밖에는 쏟아질 듯한 별들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고 강물은 유유히 흘러가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했다. 5년 전에 상처 입은 소녀는 이제 없었고 그 자리에는 사랑과 능력을 모두 겸비한 강인한 여인이 존재하고 있었다. 내일 아침이 밝아오면 그들은 다시 전쟁터 같은 비즈니스 세계로 돌아가겠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기에 두려울 것이 없었다. 사랑과 야망 그리고 신뢰로 얽힌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챕터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이 년이라는 시간은 계절이 8번 바뀌는 동안 세상의 많은 풍경을 바꾸어 놓았는데 그중 가장 극적인 변화는 단연 서윤아의 위치였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장식하는 KJA 그룹 본사 타워의 가장 높은 층 바로 아래. 서윤아는 이제 비서실장이 아닌 KJA 글로벌의 대표이사라는 직함이 새겨진 명패를 앞에 두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집무실은 강도진 회장의 것만큼이나 넓고 세련되게 꾸며져 있었으며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한강의 정형은 그녀가 올라선 위치가 얼마나 높은지를 시각적으로 증명하고 있었다. 과거 누군가의 뒤에서 그림자처럼 보조하며 스케줄을 관리하던 그녀는 이제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조 단위의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하는 명실상부한 경영인으로 거듭나 있었다. 책상 위에 쌓인 결제 서류들을 검토하는 그녀의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깊고 날카로워졌지만 그 안에는 여유와 자신감이 가득 차 있었다. 오늘 오전에는 유럽 최대 바이오 기업과의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최종 조인식이 예정되어 있었기에 비서진들은 분주하게 움직이며 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다. 서윤아는 깔끔하게 떨어지는 화이트 슈트를 입고 회의실로 향했는데 그녀가 복도를 걸어갈 때마다 직원들은 허리를 굽혀 존경의 인사를 표했다. 그것은 강도진 회장의 연인이라는 배경 때문이 아니라 지난 2년간 그녀가 보여준 압도적인 실적과 탁월한 리더십에 대한 진심 어린 경외심의 표현이었다. 그녀는 취임 직후 만성적재에 시달리던 해외 사업부를 과감하게 구조 조정하고 신사업을 성공적으로 런칭하며 경영 능력을 스스로 입증해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서윤아가 들어서자 콧대 높기로 유명한 유럽 측 바이오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그녀를 맞이했다. 협상은 치열하게 진행되었지만 서윤아는 유창한 외국어 실력과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협상 전략으로 주도권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상대방이 제시한 불합리한 조건들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KAA 그룹의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을 이끌어 나갔고 결국 바이오들은 혀를 내두르며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 조인식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양측 대표가 악수를 나누는 장면이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기록되었는데 서윤아의 당당한 미소는 다음날 경제면 헤드라인을 장식할 것이 분명했다. 회의를 마치고 집무실로 돌아온 유나는 잠시 소파에 기대어 휴식을 취하며 책상 한쪽에 놓인 액자를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2년 전 강변 별장에서 도진과 함께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는데 사진 속 두 사람의 미소는 지금보다 풋풋하지만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집무실 문이 열리고 강도진 회장이 예고도 없이 들어왔는데 그의 손에는 화려한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비서들이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지만 도진은 손짓으로 그들을 물리고 성큼성큼 다가와 유나에게 꽃을 건네며 합작법인 설립 성공을 축하해 주었다. 유나는 놀란 표정으로 꽃을 받아들며 회장님이 직접 오실 줄은 몰랐다고 말했지만 도진은 보고를 받자마자 축하해주고 싶어 견딜 수 없었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도진은 이제 유나를 하대하거나 지시하는 상사가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서 그녀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파트너이자 연인으로서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유나의 책상에 걸터앉아 오늘 저녁에 있을 KJ 그룹 창립 기념 리셉션 준비는 잘 되어가냐고 물으며 부드러운 눈빛을 보냈다. 오늘 밤 열리는 창립 기념 리셉션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KJ 그룹의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서유나와 강도진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세상에 알리는 중요한 자리였다. 지난 2년간 두 사람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며 사랑을 키워왔고 이제는 그 결실을 맺을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유나는 도진의 넥타이를 바로잡아주며 모든 준비는 완벽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고 도진은 그런 유나의 손을 잡고 가볍게 입을 맞추었다. 그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해준 유나가 고맙고 대견하다며 감정을 숨기지 않았고 유나 역시 도진 덕분에 다시 태어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시련도 갈라놓을 수 없는 단단한 신뢰의 벽이 쌓여 있었다. 저녁이 되자 행사장인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 정재계 인사들과 해외 귀빈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비고 있었고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이 실내를 대낮처럼 밝히고 있었다. 행사장의 대형 스크린에는 KJ그룹의 지난 역사와 미래 비전을 담은 영상이 상영되고 있었는데 그 중심에는 항상 강도진과 서유나의 성과가 함께 언급되고 있었다.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흐르는 가운데 사회자의 소개로 강도진 회장이 단상에 오르자 장내는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이며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도진은 턱시도를 완벽하게 차려입고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 앞에 섰고 참석자들을 향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연설을 시작했다. 도진은 지난 몇 년간 K그룹이 이룩한 눈부신 성장은 혼자만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탁월한 인재들의 헌신 덕분이었다고 강조하며 서두를 열었다. 그는 특히 위기의 순간마다 빛나는 지혜와 결단력으로 회사를 구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서유나 대표의 공로를 공개적으로 치하했다. 도진의 손짓에 따라 조명이 객석 맨 앞줄에 앉아있던 서유나를 비추었고 그녀는 우아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사람들에게 목례를 했다. 쏟아지는 박수갈채 속에서 유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비서가 아닌 KACA 그룹을 이끄는 핵심 리더로서 당당하게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모습에서 5년 전 빗속에 버려졌던 가련한 여자의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연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도진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분위기를 반전시켰는데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결연해 보였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기업의 비전뿐만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미래에 대해서도 중대 발표를 하고자 한다고 말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도진은 무대 아래로 내려와 윤에게 다가갔고 그녀의 손을 잡고 다시 단상 위로 이끌었는데 이 돌발 행동에 장내는 술렁거림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무대 중앙에 나란히 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도진은 마이크를 잡고 유나를 향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도진은 유나를 처음 만났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녀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녀가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게 되었음을 담담하게 고백했다. 그는 서유나라는 사람은 내게 있어 최고의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내 영혼의 안식처이며 내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선언했다. 도진은 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열었고 그 안에는 눈부시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도진은 한쪽 무릎을 꿇지 않고 오히려 유나와 눈높이를 맞추며 반지를 끼워주었는데 이는 그녀를 동등한 배우자로 맞이하겠다는 존중의 의미였다. 유나는 벅차오르는 감동을 억누르며 도진의 청혼을 받아들였고 두 사람이 서로를 끌어안자 행사장은 떠나갈 듯한 환호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하늘에서는 축포가 터지며 오색 찬란한 꽃가루가 두 사람 위로 흩날렸고 그 순간은 마치 동화 속 해피엔딩처럼 완벽하고 아름다웠다.
사람들은 재벌 총수와 평범한 비서의 신데렐라 스토리가 아닌 두 명의 거인, 쥬렌. 이 만나 더 큰 제국을 건설하게 된 위대한 결합을 축복하고 있었다. 유나는 도진의 품 안에서 관중석을 바라보며 문득 옛 기억 하나를 떠올렸지만 그것은 더 이상 아픔이 아닌 희미한 잔상에 불과했다. 박민석이라는 이름은 이제 그녀의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진 먼지가 되어버렸고 그녀의 앞에는 오직 빛나는 미래만이 펼쳐져 있었다. 행사가 절정에 달하고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도진과 유나는 잠시 소란스러운 연회장을 빠져나와 호텔 루프탑 테라스로 올라갔다. 시원한 밤바람이 불어오는 테라스 난간에 서서 두 사람은 발 아래 펼쳐진 서울의 찬란한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끝없이 펼쳐진 불빛들은 마치 보석을 뿌려놓은 듯 아름다웠고 도진은 유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저 넓은 세상이 이제 우리 것이라고 속삭였다. 유나는 도진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당신 곁에서 강해질 수 있었고 이제는 내가 당신을 지켜주는 강한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듯 대답했다. 도진은 유나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우리는 서로가 있기에 더욱 완벽해질 수 있다고 말했고 유나는 그 말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별들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과거의 시련과 배신 그리고 아픔들은 모두 이 순간을 위한 걸음이 되었고 그들은 그 위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워냈다. 총재의 곁에서 강해진 그녀는 이제 총재와 나란히 서서 세상을 호령하는 여왕이 되었고 옛사랑의 추격 따위는 감히 닿을 수 없는 높은 곳으로 비상했다. 시간이 흘러도 두 사람의 전설은 계속될 것이며 K그룹은 그들의 리더십 아래 더욱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유나는 도진의 손을 꽉 잡으며 내일 아침이면 또다시 치열한 전쟁터로 나가야 하겠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다고 생각했다. 도진 역시 유나를 바라보며 그녀가 있는 한 자신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고 그 웃음소리는 밤하늘로 퍼져나가며 영원한 행복을 약속했다. 서울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사랑과 야망은 이제 막 찬란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